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통일전쟁 관련된, 독일의 통일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비스마르크죠. 음, 비스마르크고, 그걸 이제 지원해줬던 이제 그때 소위생 군주가 비에르 1세예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그 통일 정책은 일명 이제 철 정책으로 이제 유명하죠. 인제 관련된 예문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비록 빈약한 우리 몸보다 군비가 더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려는 정열을 가져야 됩니다. 독일이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기 보아야 할 것은 호일센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제 어떤 인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적 개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설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948 년과 49 년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48 년이라는 것은 2월 혁명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49 년은 이제 요거 어 그 2월, 그러니까 3월 혁명이죠. 예. 3월 혁명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3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 갖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개최됐죠.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로 통일이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제일 중요한 건 철과 필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력이죠. 그래서 이 철학이란 말은 이 무력을 통한 통일을 하겠다는 걸 일종 은유적으로 표현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력한 무력이나 중앙 권력에 의한 궁극주의 독일의 통일 정책을 추구했고, 자, 이런 이제 정책들을 보통 현실 정치를 반영한다고 했죠.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적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사지성단 관련된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예.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을 탄압했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군제 개혁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에게 갈등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때 자유주의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 어, 이런 철 정책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뒤에 뭐 덴마크 전쟁이라든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니까 이 자유주의자들도 이제 비스마르크 정책에 뭐냐면 공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이 계기를 해 갖고 종전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을 중심한 어떤 이상적인 통일 정책이 아니라 좀 현실 정치에 위한 어떤 통일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스마르크가 먼저 했던 정책 전쟁이 뭐냐면 대덴마크 전쟁이야. 자, 이 대덴마크 전쟁은 왜 했냐 하면 일단 이제 슐레슈비하고 홀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땅이 이제 어딘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슐레슈비하고 홀스타인 요 지역이에요. 원래 이제 이 지역은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덴마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덴마크는 덴마크 왕이면서 요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또 독일 연방의 어떤 또 연방 군주로서 이 독일의 내정에 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 지역을 인제 먹으려고 인제 그 당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손을 이제 잡았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를 상대로 해 갖고 전쟁을 펼쳤는데, 그래서 인제 이 과정에서 인제 그 당시 덴마크를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있는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지역이 인제 장악 배경에 전쟁이 되면 그 과정을 보면요. 덴마크 지역 슐레슈 홀슈타인 지역을 덴마크로 이제 합병하려고 선언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오스트리아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슐레슈비아 홀슈타인 지역을 각각 이제 나눠 먹게 됐는데, 문제는 인제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슬레슈 홀스타인 지역이 멀어. 월경지죠. 근데 프로이센은 연결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 지역을 인제 뭐냐면 또 프로이센이 다 이제 오스트리아 영역까지 다 먹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 가지고 그 인제 뭐냐면 어 다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슐레시비아 홀스타인 지역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일어났죠. 슐레시비는 프로이센, 홀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먹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영역이었던 홀슈타인 지역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에 사전에 인제 외교적 어떤 작업을 해 놨죠.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에 러시아나 그 프랑스가 지원해 주면 이게 3대 1로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포유스인 입장 볼 때는 이게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양면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 2개 3개 전선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포유센이 오스트리아 전쟁을 하기 전에 비스마르크가 외교적인 작업을 해서 그 당시 인제 프랑스에 접근하여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공수 동맹을 또 맺었어요. 야, 그래서 인제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 또 양해도 받았고 등등 해 가지고 인제 오스트리아의 어떤 지원 세력을 이제 뭐냐면 없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왜 그 당시 이제 그 포유센을 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때 중립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전쟁이 인제 길어지면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이 시위에서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노렸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네치아가 아직까지도 오스트리아 영토에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전쟁할 때 프로이센 편을 들면 그 프로이센이 이 이탈리아에게 베네치아 영토를 양도해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런 등등 해 갖고 결국에는 인제 전쟁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전쟁을 했는데 그 포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금방 깼죠. 그래서 사도비 전투 등등 해 가지고 결국 7주 만에 깨버렸어요, 7주 만에. 예. 그래서 인제 프랑스의 어떤 기대대로 이게 금방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대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지 않았죠. 7주 만에 끝나게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자, 결국에는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프라하 조약을 맺게 돼요, 오스트리아하고. 근데 이제 이 프로하 조약이 너무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과도한 배상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예. 그냥 홀스타인 지역을 프로이센이 먹는 걸 그냥 인정해 주는 약간 보면 인제 좀 온건한 조약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센 입장 볼 때는 오스트리아에게 너무 이 과도한 배상금을 부과하고 예 조약이 가혹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그냥 그 프라하 조약을 선에서 홀스타인만 갖고 끝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인제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부 독일 연방이 성립되죠. 독일 연방이. 그래서 인제 북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북부 독일 연방이 형성이 됐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북부 독일 연방 그 제국헌법이 인제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남부 지역하고 여러 독일과 그 비밀 조약을 결성했다. 이 남부 여러 독일 연방과 비밀 동맹이 결성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프랑스가 약간 인제 오해 나중에 보불 전쟁할 때 착각한 게 있죠. 보불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부 지역이 남부 독일 지역이 소위세에 반발해 가지고 자기 편에 붙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 비밀 도약 동맹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서 인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어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북부 독일 연방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인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도 이제 처음에 갈등을 빚게 되다가 이제 성과를 보여주니까 '이 정책이 옳구나. 처우 정책이 옳구나.' 해 갖고 군사비 진출을 이제 추진해 줬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 프로이센 팽창과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민족주의를 프로이센 팽창과 보수적 지배를 이용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서양사 강의 내용하고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912번 문제는 1912번은 그 당시 이제 포유생이 인제 전쟁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중립 정책을 이끌었던, 아니, 이탈리아의 어떤 참전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의 어떤 중립 정책을 이끌었던 이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는 동부지주의 문제로 오스트리아와 관련한 러시아 윤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날 지방에 사냥을 하는 언질로, 언지들 근데 실제 중국은 아니에요. 언질로 중부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 시 나폴레옹의 중립을 약속받았다. 자, 이에 이탈리아에는 지원을 대한 대가로 오스트리아와 전쟁에 승리할 경우 베네치아를 양도할 걸 약속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는 민주주의 선거에 따른 의회 구성에 비롯한 신속한 개혁을 지지함으로써 독일 연방의 좌파의 반푸해생 분위기를 누그뜨렸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포유세 오스트리아 전쟁 관련된 내용 1913번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들 끝난 비스마르크는 홀슈타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에 대해서 항의를 거듭한 끝에 1866년 6월 포유센군을 진주시키고 이에 포유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났다. 자, 이 전쟁은 나폴레옹 3세의 예상과 달리 실주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유센군은 이 보헤미아의 케니시그레츠에서 대승함으로써 단기간에 끝났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1914번은 이제 북독일 연방 결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자, 연방 소속 국가들은 자치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군대는 연방 의장국인 포유생 국왕이 통솔을 했고, 연방의회는 남자 보통 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됐지만 실제 의회가 아니었으며 그 포유센에 대한 헌법적 제약이 거의 없었다. 자, 이때 이제 헌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국헌법도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북독일 연방 제국헌법도 있어요. 예.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자, 그 헌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연방의회 의장은 비스마르크는 연방의회에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서양사 강의 내용 중에 포일생 자유주의자들이 그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 정책을 승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1915번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의 승리는 포일생 자유주의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자, 의회주의와 최단적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졸지에 권위적인 왕정에 흡수함으로써 1848년 민족적 소망은 거의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자 다수파는 1862년 이래에 군사비 지출을 추인했다. 그러니까 그전엔 비스마르크 의회는 이제 뭐냐 정기시켜 놓고 의회 통과 없이 군사비를 썼는데 이제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야. 자, 결국에는 비스마르크는 혁혁한 이제 군사 외교적 성공을 통해서 종래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민족주의를 뺏어다 호일센의 팽창과 보수적 지배를 도모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가 예전에 자유주의와 연결돼 있는데 이때부터 이 민족주의가 이제 보수 정치가들에게 이용됐죠. 이때 민족주의는 이제 성격이 변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자, 포유센 승리는 자유주의 패배였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포유센의 군사적 영광과 권력을 자유주의 입헌 정부의 인연과 바꾸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쟁을 했던 게 이제 오스트리아 되셨으니까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서 이제 그 포유센 프랑스 전쟁, 약칭 보불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게 계기가 됐던 사건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이제 그 당시 1868년에 혁명이 발생됐어요. 그때 이제 여왕이 추방되고 혁명 정부는 프랑스 왕가의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강력히 반대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그 스페인이 그 왕정이 프랑스 왕가로 넘어가면 프랑스 입장 볼 때는 양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에스파냐에서 요구했던 이 프로이센 왕족이 어, 안 하겠다고 사회를 이제 포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핫담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 갖고 그 당시 비스마르크 비에름 1세가 있는 그 에무스 옹총장에 갔거든요. 에무스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엠스라고 하더라고요. 엠스. 자, 하여튼 그 엠스 옹총장으로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비에드미스에게 요걸 이제 뭐냐면 포이센 그 왕가에서 에스파 왕이든 이제 뭐냐면 계승하지 않겠다는 걸 좀 공식적으로 다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에드 입장에는 좀 약간 웃긴 거죠. 왜냐면 분명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포이센 차원에서도 거부했고 안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에스파냐 왕이든 이제 뭐냐면 요청받은 그 포이센 왕족도 자기 싫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됐지 뭘 와 가지고 여기 또 학약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비에름은 이런 학약을 거절했어. "예전에 다 얘기 끝났다. 기분 나쁘다." 자, 그걸 이제 비스마르크가 듣고 전보를 이제 알렸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엠스 정보 사건이 나갔는데 이 전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면 비스마르크가 약간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 놨는데 독일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왕에게 무례한 짓을 이제 범했다고 이제 보이게 만들었고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모욕을 당한 인상을 주도록 전문 내용을 가이드해서 편집해 갖고 악마의 편집한 거죠.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걸 노렸냐면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자극시켜 프랑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가 덫에 그냥 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1870년 7월 19일 날 포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전 독일 국민은 또 이제 앞에 그 엠스 정부 사건으로 이제 자기 왕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이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군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친히 이제 군대를 이끌다가 세당에서 포위를 당했고 결국에는 나폴레옹 3세가 항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임시정부와 강화 조약을 맺고 그때 알사스 로렌 지역을 다시 획득하죠. 그래서 이 알사스 로렌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놨거든요. 예. 1916번 여기다 엠스 정보 사건을 이제 적어 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이제 이 엠스 정부 사건으로 이제 시작된 보글 전쟁을 통해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프랑스의 위협을 제거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독일 제국이 탄생이 되죠. 그게 이제 1871 년이죠. 1871 년. 요 연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게 되었다. 네, 요 내용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자, 독일 통일의 성립을 이제 보겠습니다. 1871 년에 이제 비에드 밀세가 독일 황제로서 이제 즉위하면서 독일 제국이 이제 성립이 됐고 요거 예전에 기출 사료서 이제 한번 나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 이걸 기출 사료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네. 제가 개정판에 다시 추가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좀 잠깐 언급하면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다 통치하기 힘드니까 여러 민족들을 통치 파트너로 이제 누굴 선택했냐면
헝가리 제국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헝가리를.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그 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헝가리가 이제 마자르족이죠. 예 마자르족의 자치를 허용했다. 그래서 인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은 오스트리아 왕이 헝가리 왕을 겸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각각 인제 뭐냐면 하죠. 그리고 인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중앙 정부가 되는 거고 헝가리가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외교하고 군사를 제외하고는 이 헝가리 정부가 모든 내정을 인제 어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헝가리를 이용해 갖고 다른 그 소수 민족들 뭐 체코라든지 각종 슬라브족 민족들 있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뭐 그런 민족들을 인제 통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일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독일 제국은 그 구성은 25개 연방 국가로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인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영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인제 영토를 제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소독일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연방 국가는 권한이 뭐냐? 25개 연방 국가들 있는데요. 제대의 명칭과 군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강범위한 자치권 인정했지만 실제는 통일 국가다. 그래서 여기 인제 그 중앙 정부가 그리고 인제 중앙 정부가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인제 그 군사권, 외교권, 그다음에 입법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 정부 안에서는 인제 그 안에 조그만 이제 뭐냐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데 연 중앙 정부가 제정된 법은 이게 이제 연방 정부가 그 밑에 연방 정부가 이걸 들어야 돼. 중앙 정부가 제정된 법을.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통일 국가,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연방 국가의 자치권이 나름대로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어요. 예. 그 영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인제 교육 과정을 실시하면 모든 인제 그 전국적 지역에서 똑같은 어 교육 과정이 실시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주마다 달라. 예. 그래서 그 각 주마다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인제 독특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인제 다 뭐냐면 이게 예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인제 그 연방 의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구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외관상 입헌주의에 입각해서 했는데 이 외관상 입헌주의라는 말은 예전에 한번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있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인제 그 당시 그 헌법을 거부했던 그런 그 황제가 그 당시 1850 년에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1950년 제국헌법의 그 특징이 외관상 입헌주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입헌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그 융코나 부르주아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제국헌법이죠. 그래서 이 1850년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관상 입헌주의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하고 종전의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인제는 외관상 입헌주의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지방 귀족적인 율크와 귀족층과 신흥 상공업 계층이 연합하는 지배 형태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에 의해서 이 헌법이라는 것은 인제 통일 헌법이죠. 1871 년에 만들어진 그 독일 제국 헌법을 얘기해요. 자, 이 독일 제국 헌법의 인제 내용을 보면요. 요걸 좀 아까 연결시켜서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외관상 입헌주의는 1850 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 갖고 독일 제국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내용은 거의 대동서이해요. 예. 근데 이런 외관상 입헌주의 체제가 독일의 인제 3월 혁명 이후부터 해서 1차 세계전까지 쭉 지속이 있다. 그래서 인제 그 독일은 겉으로는 상당히 민주주의인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지방 귀족층부터 해서 신흥 그 계층 계급이 지배하는 그 종전의 기득권을 어떤 어 기득권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다. 이런 것들이
1850년, 1871년 등등의 제국헌법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통일 그 독일 제국 헌법을 이제 보면 의회 구성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연방의회가 있고 제국의회가 있어요. 자, 연방의회는 일종의 상원으로서 그 구성 국가의 대표들, 그러니까 연방 국가들이죠. 예. 연방 국가들의 이제 대표들과 황제가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황제가 임명한 대표들은 이제 칙선위원이라고 하는데, 칙선위원들은 세습제야. 예. 그래서 자기 그 할아버지가 뭐 황제로부터 그 의원에 이제 임명받았으면 그 아버지도 의원이 되는 거고 그 아들도 의원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제국의회는 이제 하원인데 25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보통 선거로 구성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는 그 당시에 영국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근데 독일이 처음 했죠. 독일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외관상 볼 때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헌법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계급별 투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급별 투표제가 뭐냐 하면, 자, 납세액에 따라서 이렇게 계급을 세 개로 나눠. 세 등급. 4%, 14%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82% 납세액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는데, 4%, 14%, 82% 이 사람들에게 각각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3분의 1씩 배당을 해준 거예요. 네. 3분의 1씩.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그 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얘네들이, 음, 얘네들과 연합을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를 이제 차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융코와 신흥 부르주아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인당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인당이 제1당이 돼도 실제로 여기에서만 싹쓸이할 뿐이지 3분의 1 정도밖에 갖지 못할 뿐이지,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보수 여당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회 진출에 그 정부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 3인당은 제1당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각을 구성을 못 해요. 항상 그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토지 귀족들이나 신흥 보유자 여러 정당들이 연합체가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요 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죠. 벽을. 예. 그리고 이제 제국위에는 주로 예산만 승인하는 주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원의 실제 역할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원은 이제 25살 이상의 성년 남자 보통 선거로 해서 제국위로 구성됐고, 실질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 재상이 있어요. 예. 재상은 그 와가지고 하원에 가서 국민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듣는 그런 장소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정을 잡아가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재상과 황제고,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 계층이죠. 또 황제 또한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회는 그냥 간단하게 예산만 이제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입법권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입법권을 뭐 뭐냐면 해도, 법을 통과시켜도 그 당시 최종적인 권한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가 거부해 버리면 법이 무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은 그 재상이나 황제가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의회는 도장만 찍어 주는 그 역할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당시 인제 비스마르크가 있을 때 황제는 비헤름 1 세죠. 그래서 비헤름 1 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비스마르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비헤름 1 세는 물러나고 국정 전반을 비스마르크가 좌우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스마르크 국내 정책 관련된 내용이 1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 부분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좀 보면 크게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뭐냐면 국내 정책을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기가 이제 어
어떤 시기냐면 문화투쟁 시기죠. 그래서 요때 인제 그 자유당과 손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을 했던 시기가 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중앙당과 대립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뭐냐면 자유당과 결별하고요. 중앙당과 인제 협력했던 시기야. 예전에 대립했는데 얘네들하고 인제 대립을 했죠. 예. 대립했던 시기에서 중앙당과 협력했던 시기로 바뀌어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세 번째 시기는 그 삼인당하고 인제 대립했던 시기죠. 삼인당하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문화투쟁 시기, 그다음에 자유당과 결별해서 그 당시 중앙당과 또 손을 잡고 는 시기, 그다음 삼인당과 대립했던 시기,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시기가 이제 뭐냐면 이 문화투쟁기죠. 예. 자 문화투쟁기 시기 때는 이제 뭐냐면 자유당과 손을 잡고, 자유당은 온건한 부르주아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 중앙당과 대립을 했던 건데, 이 중앙당은 카톨릭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당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제 북독일 지역과 호일센 중심의 북독일 지역과 남독일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어떤 그 경계선이 있는데, 북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신교들이 많이 믿고 있죠. 남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농민 전쟁 영향 때문에 카톨릭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력들은.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독일 중심의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강해지고, 이 카톨릭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만들어진 당이 중앙당이에요. 이 중앙당은 상당히 은근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부르주아, 밑으로부터는 그 농민까지 다 카톨릭만 믿고 있으면 이 당연히 중앙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중앙당이 상당히 의원수를 되게 많이 확보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당이, 남독일 중심의 중앙당이 이 당시 프로이센을 중심한 중앙 집권화에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런 후이센 중앙 집권화가 그러니까 그 종교제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남독일 지역의 지방 자치를 인제 뭐냐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중앙 집권화에 반발하고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이 중앙당하고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충돌하게 되고, 거기다가 인제 카톨릭이 같은 인제 종교 문제까지도 이제 결부가 되는 거야.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건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싸우는 걸 문화투쟁이 하는데, 그 원인이 됐던 게 종교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교황 피우 9 세가 자유주의의 사상을 공격하면서 국가의 교회 간섭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교황 모유 교리를 선언해요. 이거 예전부터 이 교황이 주장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교황이 검은색을 시다고 얘기해도 그건 검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신 거야.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그 교황 모유 선언을 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카톨릭 진영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인제 비스마르크는 요 반대쪽에 붙어 가지고 뭐냐면 카톨릭 세력을 이간질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다가 또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제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당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처럼 중앙당이 인제 결성을 했다. 그래서 중앙당이 결성해서 중앙 정부 정책을 반발하고, 이때 반발한 것은 프로이센의 중앙 집권화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황 무오류 선언을 따라서, 무오류 선언 때문에 카톨릭 분열됐는데 어 이걸 이제 토일센이 이제 옆에서 부추겼거든요. 자 이런 것들 좀 때문에 이 중앙당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서 중앙 집권 정책을 반대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인제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이센이 적했던 여러 가지 인제 반카톨릭 입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앙당의 반반 과정에서도 이제 그 뭐냐면 프로이센에서는 중심으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여러 법들을 만들어요. 예. 가톨릭 법들을 이제 많이 만들죠. 이걸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법들 내용을 보면 자유당협조원의 예수회원들 독일에 추방하고요. 성직자들의 정치적 설교를 금지시키고 특히 이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 독일에서도 교회 교육기관이 많았어. 그걸 이제 뭐냐면 폐쇄시켰다. 이걸 시월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주교를 토목하고 각종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종교 의식과 관계없는 민호법상의 어떤 혼인을 인정하고 신부가 될 사람은 일반 대학에 적을두어야 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카톨릭 그 입법 정책이야.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앙당하고 이제 대립을 했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투쟁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문화투쟁기 때 이제 일어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포리스의 중앙 집권화 정책, 그다음에 교황 모의를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카톨릭 내에서 어 분열 그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그 반대 의견을 이제 지지하면서 그 포리스인 정부가 반대 의견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카톨릭 내의 어떤 분열을 유도했죠. 자, 이런 것에 반발해 갖고 결국에 중앙당이 이제 결성돼서 정부와 투쟁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 프로이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반카톨릭 입법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투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문화 투쟁은 누가 승리했냐?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비스마르크가 졌죠. 그 이유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문화 정책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비스마르크는 보호관사 정책을 전환했어요. 원래는 자유무역 정책을 했는데 자유무역 정책이 영국에서만 좋은 거지 그 뭐냐면 그 당시 신생 독일 국가에게는 안 좋아.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를 막 이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관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영국과의 경쟁의 필요성, 그 동료들의 값싼 유입에 따른 그 자국 시장의 보호 이렇게 있는데 농산물 유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해 갖고 보호관세 정책을 전환하니까 종전의 그 자유무역 정책을 이제 뭐냐면 추구했던 그 자유당이 반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반발하면서 이렇게 손절되는 거죠. 예. 손절되고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그 비스마르크는 자유당 외에 뭐냐면 의회에서 여당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당을 다시 선택하게 돼요. 그럼 중앙당하고 대립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카톨릭 입법을 철회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문화 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산업은 1070 년대에 그 철과 석탄 자원이 풍부한 알자스 로렌을 획득하고 통일을 달성, 중앙 집권적 재정 정책 등으로 한층 그 발전이 촉진되어 프랑스를 능가하면서 영국과 육박하였고 일부 산업 부분에서 얼마 안 가서 영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자, 처음 비스마르크는 자유무역 정책을 만족하고 있었으나 1873년 금융공황이 있으므로 제조업과 방진공업이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호정책을 요구했고 농업위기 또한 동유로부터 값싼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야 비스마르크는 1879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호관세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보호관세를 실시했어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영국은 그 보호관세가 없었죠. 자유무역을 이제 추구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제국주의 통상정책 관련해 갖고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문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그 당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11 세기에 교양에 굴복한 하인 4 세처럼 '카노사에 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장담한 비스마르크도 '문화 투쟁에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했지만 자유당하고의 어떤 이제 대립 관계는 일시적일 뿐이고요.
자유당도 인제 뭐냐면 그 상당히 인제 그 보호무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훈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인제 자유당이 그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당 또한 자기 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자유당을 보수적인 산업 집단으로 만들었다. 자유주의 대신에 이제 보수적인 산업 집단, 그 정부의 보호와 그다음에 보호 관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걸로 인제 재편하는데 뭐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 대립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대립인데, 자, 이 삼인당이라는 단체가 등장하죠. 예.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삼인당이 있는데 1875 년에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이 삼인당이 인제 결성되니까,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의 두 차례 이제 황제 암살 미수 사건은 또 일어나니까, 자, 이때 인제 제국의 선거에서 보수파의 승리를 확보한 뒤에 3인당의 불법 단체를 선언하고 노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각종 교육단체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인당 밑에 있는 노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교육단체를 탄압한 거야. 그래서 이제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당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선거를 못 나가고, 다만 3인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무소속의 이름으로 해 갖고 이게 뭐냐면 하원에 진출만 허용한 거야. 그러니까 3인당과 3인당 산하의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불법시키고, 의회 진출은 3인당 이름이 아니라 3인당에 속한 그 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만 허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인당은 의회에 많이 진출하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장악하게 돼요. 3분의 1. 아까 이제 계급별 투표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노동자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무소속이라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앞에 계급별 투표 때문에 정권까지 장악하지 못했죠. 예. 한계가 있죠.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 비스마르크는 이 노동자들을 3인당하고 결별시키고 자기 정부 측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한편으로 사회주의법을 이제 반사회주의법을 이제 제정해서 탄압하면서도 이런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사회주의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자, 일단 반사회주의법에 의해서 사회민주당이 불법 단체가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민당 외에 그 삼인당 밑에 있는 그 여러 단체들도 불법 단체가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하원 인출만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는 삼인당 이름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이렇게 의회에 진출했다, 개인 자격으로.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들과 3인당을 어떤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이제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에서 인제 제정했던 건데, 그래서 질병보호법, 재해보호법, 그다음에 양도민 상해자 보호법 등 여러 가지 사회입법들을 인제 추구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1차 세계 대전까지 복지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죠.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아 독일이 있죠. 그 영국에서는 의회에서 이제 추진했죠, 자유당이. 그 자유당이 그 당시 노동당 쪽으로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기우는 그 뭐냐면 노동자들을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야. 근데 독일은 의회가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했어, 국가 중심으로. 예. 비스마르크가 이제 중심으로 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 인당하고 이렇게 결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체가 다르죠. 영국과는 의회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인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주의 결별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동당으로 이렇게 몰리는 걸 또 막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의회에서 그런 이제 표를 인제 뭐냐면 농민들에게 선거법 개정에서 이게 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자기 지지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를 탄압하려고 했고, 자유주의는 어떤 그 개혁이 아니라 영국처럼 뭐냐면 어떤 가부장적 옹중주의,
예전에부터 내려온 가부장적 옹종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런 이제 틀에서 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어떤 노동자들이 노동당을 직접 만들도록 한 것도 있지만 자유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것도 있는 데 반해서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주도했고 그다음에 국가사회주의나 옹중주의 입각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 예. 여기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하려다가 요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선거에서 노동자의 표를 확보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는 1883년에 의료보험과 1884년에 상해보험, 1889년에 퇴직보험 같은 당시 국가사회주의의 어떤 그 분야 옹종주의적이고 강제적 사회법을 통해서 보수적 질서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 이 국가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치즘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와 크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영국 같은 복지 정책이라도 그 밑바닥에는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깔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는 뭐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뭐 단절시키기 위해서 영국도 이 노동당 표를 자유당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또 자유당의 어떤 지지 기반 확보 이런 것들 등등. 자, 그 목적에 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사회법을 했죠. 예. 그 영국하고 독일의 어떤 사회법은 좀 그 이념적 바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약간 미세한 차이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런 결과가 뭐냐? 일단은 노동자의 생활은 많이 개선됐죠.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해줘도 얘네들은 계속 3인당을 찍어요. 예. 그래서 3인당 지지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의미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동자 생활을 개선시킨 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어 효과는 있었고, 다만 원래 목표였던 3인당하고 노동자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좀 보고 러시아 남아 정책을 좀 얘기할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책. 자, 앞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통치 파트너로서 그 당시 마자르족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란 이중 왕국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배 민족이 이제 독일, 마자르 쪽이고, 그 앞에 이제 그 밑에 체코인, 폴란드인, 뭐 슬로바키안 등등등등 이런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은 그 당시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 요구와 갈등, 그리고 외부로부터 영토 상실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내용을 보면 오스트리아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겸하고 국방 제조, 국방 재정, 외교 등을 공동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정부가 나 의회에서 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중 왕국 내에서도 또 이제 뭐냐면 슬라브계 소속 민족들과 자치와 독립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에서 오스트리아인 독일인과 마자르인 간의 어떤 공동 정서는 이제 결성을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갈등은 더 심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헝가리가 이제 문제인데,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세웠던 나라죠. 그러니까 헝가리가 만들어질 때 오늘날 헝가리의 2배 정도 이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오늘날 헝가리의 이제 주 이제 마자르족 외에도 2배가 크니까 이제 오늘날 체코 영토도 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냐면 슬로바키아가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크로아티아도 있고, 등등 소수민족도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그 소수민족을 다양하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헝가리에서는 마자르 민족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소수민족들 다 마자르 만들려고 해요. 마자르인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마자르의 공식 용어를 채택하겠다. 관공서나 학교나. 참고 이 마자르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유도족이 아니에요. 원래 마자르족과는 원래 유목민족들이죠. 그 아시아 계통 유목민족들이야. 그래서 어순들도 우리나라 한국과 똑같아. 영어식 어떤 인도 유도족들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틀에 맞지도 않는 문법 구조도 완전히 다른 마자오를 관공서나 학교를 강요하고 소수민족들이 강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저 그냥 수능에서 인제 뭐냐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제 그걸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마자르가 됐고 어느 정도 루마니아와 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등등은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제 세르비아는 반발하고 뭐 크로아티아는 이제 이 뭐냐면 헝가리 쪽의 의견을 좀 수용하고 등등 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여러 벌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소수 민족들도.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1928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중에 인제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인데 요 지역은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냐면 오스만 투르크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가 상당히 어 복잡해, 지역 구성이. 원래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상당수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리스 종교가 들어와서 세르비아 있고 크로아티아 카톨릭 있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슬람이든 세르비아든 크로아티아든 얘들은 동일한 그 언어를 써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다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는 그 언어와 인종은 똑같은데 민족은 언어와 인종은 똑같은데 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가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는데 나중에 베르린 회의 때 이 오스트리아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관할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청년 투르크 혁명 때 이게 복잡해지는 와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복잡한 중에 그걸 공식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왕국을 대세르비아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먹으려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행정관을 넘어 가지고 완전히 그걸 병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알바니아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알바니아도 그 당시 인제 세르비아가 꿀꺽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오스트리아가 반대해서 알바니아가 독립국가가 된 거죠. 자 뭐 이런 그래서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 문제가 그 당시 이제 핫 이슈가 이제 됐고 이게 나중에 1차 세계 대전의 어떤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서 있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요. 자 오스트리아 인제 사회 경제를 보면 그 사회 구조는 귀족, 토지 보유 농민들, 도시 중간 계급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제 뭐냐면 약간 산업화가 어 좀 느렸어, 동일보다. 그렇지만 쪼금씩 산업화가 돼서 산업 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사회민주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안에 번게르만주의가 인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조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인제 카톨릭에 반대하면서 독일과의 합병을 주장하고 반슬라브적, 반유대적 그런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감정이 확대됐고 시틀러도 이런 인제 그 영향을 받았다. 참고로 시틀러는 독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국적이 오스트리아죠.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인데 이제 빈에 가서 그 미술학교 입학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떨어졌다가 빈에서 그렇게 인제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빈이 그 당시 번게르만주의 반유대주의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31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은 1870년대 이후 증가되기 시작하여 전 인구의 5%, 수도 빈에서는 전 주민의 10%에 달했다. 그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금융업이나 상업, 예술과 과학 등에 종사하며 두각을 나타나고 되고 빈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은 상당한 강범위가 강력했으며 1897년부터 1910년에 거쳐 빈 시장이었던 카를 누르고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시틀러는 이 반유대주의가 받은 이런 분위기에 싹둑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인제 오스트리아 본국에 비해서 헝가리는 더 후진적이었죠. 그래서 소수의 토지 귀족들이 농토 정말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상신 계층의 농민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마자르족이 인제 뭐냐면 마저 엘리트가 의외로 이제 독단하고
운영했고 소수민족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안에서 소수민족들이 그 앞에서 얘기했죠. 마자르에 대해 수용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반발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이제 헝가리가 이제 그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죠.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제 이중 왕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헝가리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부추긴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헝가리도 이제 이 소수 민족을 탄압할 때 오스트리아 힘이 필요하니까 오스트리아 또 협력해서 오스트리아 그 헝가리 이중 왕국에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제 만들어 놨던 거죠. 예.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인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1932 번이 있으니깐요. 이건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99 번이에요. 자, 러시아 남하 정책을 보기 전에 알렉산더 1 세부터 니콜라 2 세의 이제 그 순서를 좀 볼게요. 먼저 인제 알렉산더 1 세가 있죠. 이 알렉산더 1 세는 이 당시 나폴레옹이 이제 침입했던 시기가 알렉산더 1 세고요. 그다음 니콜라 1 세인데 자, 이 니콜라 1 세가 인제 그 즉위할 때 데카폴리스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철저히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인제 즉위할 게 인제 개혁군주였던 알렉산더 2 세죠. 이때 이제 농노 해방이 일어나고 분화우드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고 알렉산더 2 세가 암살당했죠. 다시 반동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3 세, 니콜라 2 세가 있는데 알렉산더 3세 니콜라 2 세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 프랑스의 어떤 자본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사회주의자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확산되고 그때 이제 레닌이 이제 뭐냐면 어 그 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레닌에 의해서 11 월革命도 일어나고 그러죠.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자, 여기 인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니콜라 1 세의 전체 정치를 볼게요. 자, 알렉산더 1 세가 죽고 나서 니콜라 1 세가 인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나폴레옹을 이제 물리쳤잖아요. 그렇지만 나폴레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러시아의 어떤 젊은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관점을 볼 때 러시아가 너무 후진적인 거야.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 갖고 니콜라 1 세 대관식 때에 그 당시에 인제 이런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렇지만 곧바로 진압을 당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카프리스트의 난이라고 해요. 데카프리스트의 난. 예. 그 이 데카프리스트 난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 청년 장교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장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이 있고 귀족 계급만 장교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뭐냐면 뭔가 러시아를 이제 서구화 근대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진압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나라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갑신전변하고 좀 비슷해요, 갑신전변. 어느 정도 인제 뭐냐면 그 노동 명망가 집안 출신 자들이 이 갑신전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기득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갑신전변을 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예. 하여튼 보면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고 이들은 입헌군주의 실시, 농노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가도 뭐냐면 어 니콜라 1 세에 진압당했고 그러면서 니콜라 1 세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잘해주면 안 된다. 개기는구나. 호의를 뭐 걸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반동 정치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카폴리스트 나는 이제 의의는 위로부터 혁명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보면 장교 출신이고 이제 귀족 출신이거든요. 자, 위로부터 혁명은 시올 혁명을 가는 가도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시올 혁명은 이제 레닌이 이끌었죠. 예. 11월 혁명이라고요. 또 그레고리 여기다 11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주시면 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데카폴리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좀 잘 돼 있어갖고 제가 요걸 어, 발췌했거든요. 내용 읽어볼게요.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에 쳐들어왔다. 자, 프랑스군은 모스크바에 입성했으나 모스크바가 화재로 인해서 폐로로 변했었다. 긴 행군에 지치고 굶주린 프랑스군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쫓아 파리에 입성했다. 유럽의 자유로운 공기를 흠뻑 마시고 돌아온 젊은 장교들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 신처럼 군림하는 경제적으로 농노제에 존재하는 조국이 낙후된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혁명을 꿈꿨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나폴레옹의 이제 영향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유주의를 이제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1937번 보면 데카포리스트는 1825년에 개혁을 요구하며 거사했던 러시아 청년 장교를 말한다. 자, 여기 러시아 데카폴이 12월이기 때문에 데카폴리스트는 12월파인데 요 안에서도 뭐 남부 동맹, 북부 동맹 또 이렇게 파별이 몇 개 있어요.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들은 1825년 12월 14일 그러니까 러시아역이죠. 율리우스 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니콜라 1세의 즉위식에 일으킨 거사는 단 두 차례 폭탄 발사로 끝나고 말았다. 자, 데카폴리스라는 그 자체로는 생소한 사건이었으나 궁극적으로 1917년 10월혁명가는 1년의 봉기의 출발에 대한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콜라 1세가 또 했던 전제 정치가 뭐냐면 폴란드의 독립운동을 진압을 했다. 거죠. 예.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크림 전쟁하고 이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림 전쟁 내용을 좀 보면 여기 있는데 크림 반도가 있어요. 이 지역. 예. 여기에 이제 크림 반도인데 그래서 이 지역이 크림 반도죠. 어. 그래서 이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그 트로크 영내에 그 기독교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구실로 남진 정책을 이제 학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크림 전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다음 크림 전쟁이 이제 그 통해서 그 뭐냐면 크림 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렇게 한 걸 이제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크림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남하 정책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하 정책이 좌절된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해서 러시아가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남하 정책이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크림 전쟁 관련된 내용이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크림 전쟁이. 자, 러시아는 포트대제 개혁 이후에 서구국가 인원으로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체제 낙후성과 사회 경제적 후진성을 위해서 삼류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자, 이런 러시아가 나폴레옹 원정군을 격파하고 나서 군사력 강국, 유럽의 경찰 국가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크림 전쟁은 군사력 강국이란 러시아의 화성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크림 전쟁의 발단은 투르크 영내의 성지 간화권 문제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성지 간화 그 관리권이 프랑스 수준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러시아가 투르크대에서 투르크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의 부분 및 해협지대에서 러시아 특권을 요구했다. 예. 그래서 이 요구가 거절되면 러시아는 터키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터키와 동맹을 관계를 맺고 전쟁에 참여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린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전투에서 이제 실패 정리 지고 말았다. 크림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당사국은 파리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서 이제 러시아는 몰다비아의 그 다뉴브 항과 베사라비아의 일부를 양도했고 흑해에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다. 흑해는 중립이 선언되면서
양해협은 통상상 자유항해를 인정했으나 군함 통과는 일제 금지했다. 요게 이제 흑해인데 러시아가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걸리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이제는 군함은 이제 통과할 수 없고 뭐냐면 그 상선만 이제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여기에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근데 여기는 상선은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군함을 통과시키려면 그 뭐냐면 얘네들이 인제 그 뭐랄까요? 허락을 맡아야 돼, 허락을. 근데 터키가 허락 안 해 주죠. 근데 요게 문제가 생기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흑해함대밖에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흑해함대는 인제 그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받고 지금 좀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발틱 함대에 끌고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건 터키의 허락을 받아야 돼. 여기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보스포러스 해협을. 근데 요 파리 조약 때문에 요때 인제 이거는 터키가 허가를 안 해줘 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흑해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터키가 이거 허가 안 해 주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그 흑해에서 그 뭐냐면 제해권을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예.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크림 전쟁 도중에 니콜라이 1 세가 이제 사망하고 그를 이어서 알렉산더 2 세가 즉위했다. 자, 알렉산더 2 세는 크림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낙후성을 인제 절감하고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그 이 알렉산더 2 세의 개혁 정책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시험에 나왔죠. 요걸 좀 뒤에 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알래스카 지역도 지키기 어렵고 하니까 그 당시 미국에 갖다 팔았죠. 그래서 미국에 갖다 팔아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또 인제 뭐랄까요? 그 영국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인제 또 새로운 계층이 형성됐는데 그게 뭐냐면 인텔 계층. 예. 그 인텔 계층은 인제 짜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반발해 갖고 인제 대학가 중심으로 이제 했고 자 이 그룹이 인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서구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미래는 서구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정통 문화를 강조하는 그룹. 이 두 개 계열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정통 문화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의 어떤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지식인 그룹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체. 그 헤르체가 이제 그 러시아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미르의 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그 러시아 특유의 어떤 사회주의를 인제 뭔가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르니키 영향을 인민주의자에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사회혁명당이 인제 요런 계열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그 정통 문화를 강조하면서 해치고 그 영향을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나르니께 영향을 주고 이게 나르니까 인제 인민주의자들이 사회혁명당으로 연결됐다.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헤르츠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귀족 출신 모스크바 대학에 공부했는데 철학 서클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5년간 유형을 당하게 됐다. 생시몬을 비롯해서 프랑스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며 1846년 러시아를 떠나서 서구의 여러 혁명을 직접 참여하게 됐다. 1852년에 런던으로 자리 옮긴 뒤 잡지 발간 등을 통하여 러시아 혁명가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자,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당시 러시아에 존재했던 미르나는 그 농민 공동체에 대한 사회주의 실현을 희망을 발견했는데 훗날 라드니크 운동에 사상적 영향을 줬다. 그래서 러시아식 사회주의를 이제 지향했던 그 시초가 됐던 사람이 헤르체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이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요. 그 알렉산더 2세 기억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 2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왔죠. 농노개혁하고 토지개혁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